님들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서울에서 월급 350만원 받고 생활하는 직장인이 있다면 그 350만원의 실제 구매력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정확히 125만원이에요. 나머지 225만원은 월세, 관리비, 교통비, 각종 구독료, 소비 유혹으로 조용히 증발해버려요. 그 사람은 매달 125만원짜리 삶을 350만원 주고 사고 있는 셈이에요. 이거 소름 돋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똑같은 350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주소지 하나를 바꿨더니 저축률이 10%에서 55%로 뛰었어요. 월 저축액이 35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조기 은퇴 시점을 무려 17년 앞당겼어요. 이게 투자 실력 차이가 아니에요. 이사 한 번의 차이예요. 오늘은 지방 이민 또는 동남아 거주라는 선택이 수도권 월급을 유지한 채 생활비를 30%에서 40% 이상 줄여줬을 때 그 차이가 조기 은퇴를 향한 경주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숫자로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재택근무자, 디지털 노마드, 프리랜서라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진짜로 나만 10년 뒤처지는 거예요. 먼저 서울에서 직장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비싼 일인지 제대로 뜯어봐야 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서울에 살면 비싼 거 당연하지라고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선택의 결과예요. 그리고 선택은 바꿀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혼자 사는 직장인의 현실 생활비를 항목별로 쪼개볼게요. KB금융 보고서와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숫자들이에요. 주거비부터 시작해요. 서울 직장 밀집 지역 원룸 월세가 55만원에서 75만원이에요. 강남, 성수, 광화문 근처는 80만원을 훌쩍 넘어요. 여기에 관리비 10만원을 더하면 주거비만 최소 65만원이에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자취하는 30대가 매달 월급의 20%에서 25%를 주거비 하나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식비는 어때요? 서울 직장인 월 식비 평균이 40만원에서 60만원이에요. 직장 근처 점심 한 끼가 1만원을 넘는 게 기본인 시대예요. 주 5일, 월 20일 점심만 해도 20만원이에요. 퇴근 후 저녁을 사 먹거나 배달을 시키면 또 붙고요. 교통비는 서울 대중교통 기준으로 월 정기권이 6만 5천원인데 택시를 한 달에 몇 번 타거나 카카오티 부르는 순간 10만원을 넘겨버려요. 여기에 통신비 5만원에서 8만원, 각종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쿠팡 로켓 같은 구독 서비스 합산하면 4만원에서 7만원이에요. 보험료까지 더하면 고정비만 벌써 40만원이에요. 이것들을 다 합쳐봐요. 주거비 65만원, 식비 50만원, 교통통신구독 합산 20만원, 보험 15만원, 여가소비 30만원, 총 180만원에서 220만원이에요. 여기에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붙으면 250만원을 넘기는 달이 허다해요. 월급이 35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세후 실수령액이 대략 305만원이에요. 여기서 220만원이 나가면 85만원이 남아요. 저축률이 28%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예상치 못한 지출, 경조사비, 의료비, 각종 이벤트가 튀어나오면 85만원도 지키기 빠듯한 게 서울살이의 현실이에요. KB보고서에서 서울 1인 가구 월 실제 저축률이 10%에서 15% 수준이라고 나온 게 이래서예요. 1년에 350만원에서 500만원. 이게 서울에서 혼자 사는 30대 직장인이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에요. 자, 이제 지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동일 조건, 동일 월급 350만원. 단, 주소지만 대전이나 부산, 광주 같은 광역시로 이동했어요. 주거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봐요. 대전이나 광주의 원룸 월세는 보증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월세 30만원에서 50만원이에요. 관리비 포함해도 최대 55만원이에요. 서울 대비 20만원에서 30만원이 매달 줄어요. 식비는 어때요? 지방 직장가 주변 점심 한 끼가 7,000원에서 8,500원이에요. 서울보다 20%에서 30% 저렴해요. 월 식비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요. 배달의 비용이 잦아지면 늘 수도 있지만 로컬 식당 위주로 먹으면 서울 대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은 절약돼요. 소비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중요해요. 서울에는 백화점, 편집숍, 팝업 스토어, 인스타 유명 맛집이 즐비하잖아요. 그 환경 자체가 소비를 유발해요. 지방으로 가면 그 소비 유혹의 밀도가 확 줄어요. 쇼핑몰이 없으니까 쇼핑을 덜하게 되는 구조예요. 이 효과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이에요. 지방 생활비를 다 합산해 볼게요. 주거비 45만원, 식비 38만원,
교통통신구독 18만원, 보험 15만원, 여가소비 20만원. 총 136만원이에요. 305만원 세후 실수령에서 136만원을 쓰면 169만원이 남아요. 저축률이 55%예요. 서울 10%에서 지방 55%로. 이 하나의 선택이 월 저축액을 35만원에서 169만원으로 바꿔놔요. 연간으로 보면 420만원 대 2028만원의 차이예요. 1년에 1600만원 차이가 나요. 이제 진짜 무서운 계산이 시작돼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지리적 차익거래 지오그래픽 아비트라지라고 불러요. 고소득 지역에서 돈을 벌면서 저비용 지역에서 생활하는 전략이에요. 이게 단순한 절약이랑 다른 이유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실질 구매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마치 연봉이 실질적으로 40% 인상된 것처럼 작동해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게요. 33세 재택근무자 김지방 씨예요. IT 회사에 다니면서 완전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연봉 5,400만원, 세후 월 실수령액 375만원이에요. 2023년까지는 서울 마포구 원룸에서 혼자 살았는데 월 저축액이 40만원이었어요. 3년 동안 모은 게 고작 1,440만원이에요. 2024년 1월 김 씨는 결심했어요. 회사에 재택근무 확정을 받고 광주광역시로 이사했어요. 월 생활비가 서울 260만원에서 광주 145만원으로 줄었어요. 월 저축액이 4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뛰었어요. 동일한 월급인데 저축이 5.75배 늘어난 거예요. 1년 뒤 김씨 통장에 2,760만원이 찍혔어요. 그전 3년 동안 모은 것에 거의 2배를 단 1년 만에 모은 거예요. 이게 지방 이민의 진짜 힘이에요. 이제 조기 은퇴 타임라인을 계산해 볼게요. FIRE, 즉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운동에서 핵심 공식이 바로 4% 법칙이에요. 은퇴 후 매년 총 자산의 4%씩만 인출하면 자산이 30년 이상 고갈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이걸 뒤집어 계산하면 은퇴에 필요한 목표 자산은 연간 생활비의 25배가 돼요. 서울 김씨의 경우 연간 생활비가 260만원 곱하기 1에서 2개월이니까 3,120만원이에요. 이 생활비를 유지하면서 은퇴하려면 필요한 자산이 3,120만원의 25배, 즉 7억 8천만원이에요. 월 40만원씩 저축하면서 연 7%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복리 계산으로 이 7억 8천만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40년이에요. 33살에 시작했으면 73살이 돼야 은퇴 목표 자산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미 연금 받을 나이가 훨씬 넘었을 때예요. 근데 광주 이사 후 김씨의 연간 생활비는 145만원 곱하기 1에서 2개월이니까 1,740만원으로 줄었어요. 은퇴 목표 자산이 4억 3,500만원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 생활 기준 7억 8천만원이 4억 3,500만원으로 44%가 줄어든 거예요. 목표치가 낮아지는 동시에 탄알도 훨씬 빠르게 채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월 230만원씩 저축하면서 연 7%. 수익률로 투자하면 4억 3,500만원에 도달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약 1에서 2년에서 13년이에요. 33살에 시작하면 45살에서 46살에 FIRE를 달성하는 거예요. 서울에 그대로 있었으면 73살 은퇴, 광주로 이사하면 46살 은퇴. 이 두 경로의 차이가 바로 27년이에요. 주소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인생에서 27년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지방 이민도 소름 돋는데 동남아로 넘어가면 차원이 달라져요. 재택근무나 디지털 노마드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면 동남아. 거주는 더 극단적인 지리적 차익 거래를 가능하게 해줘요. 태국 치앙마이를 기준으로 볼게요. 2026년 현재 치앙마이 한 달 살기 비용은 1인 기준 알뜰하게 생활하면 120만원에서 150만원이에요. 여유롭게 카페나 맛집을 즐기고 마사지도 주기적으로 받으면 180만원에서 220만원이에요. 이게 수영장 딸린 콘도, 매일 로컬 식당, 밥, 스쿠터 렌트, 주기적 마사지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숙소가 50만원에서 75만원, 식비 40만원에서 60만원, 교통비 스쿠터 렌트 포함 15만원이에요. 이 세 항목이 서울에서는 주거비 65만원, 식비 50만원, 교통비 15만원이었는데 합산이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근데 질이 달라요. 치앙마이에서 50만원짜리 숙소는 수영장이 딸린 콘도예요. 서울에서 50만원은 반지하 원룸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생활의 질을 내리지 않아도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리적 차익거래의 진짜 마법이에요. 치앙마이에서 200만원을 쓰면 서울 350만원짜리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수치로 표현하면 실질 구매력이 75% 상승하는 효과예요. 동남아 이민 버전의 시뮬레이션도 해볼게요. 이번 주인공은 35세 프리랜서 UX 디자이너 박노마드 씨예요. 국내 IT 기업 프로젝트를 주로 받는데 월 순수입이 400만 원이에요. 서울 은평구에서 혼자 살면서 월 생활비로 280만 원을 썼어요. 저축은 120만 원이었고요. 2024년 11월 박 씨는 치앙마이로 거처를 옮겼어요. 수영장 딸린 인마네민 콘도에서 살면서 매일 로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스쿠터로 시내를 돌아다니고 주말엔 마사지를 받아요. 총 생활비가 190만 원이에요. 월 수입 400만 원에서 190만 원을 쓰고 210만 원을 저축하고 있어요. 저축률이 52.5%예요. 서울에서 30%였던 게 52.5%로 뛴 거예요. 연간 저축액이 1,440만 원에서 2,52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1년 차이가 1,080만 원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박 씨의 삶의 질이에요. 서울에서는 월 280만 원을 쓰면서 좁은 원룸에서 살았는데 치앙마이에서는 190만 원으로 수영장 딸린 콘도에서 생활해요. 삶의 질이 올라갔는데 돈은 덜 쓰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야말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파레토 개선 파레토 임프루브먼트예요. 한쪽이 더 좋아지면서 다른 쪽도 나빠지지 않는 상태요. 근데 이쯤에서 반론이 나올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그냥 여행이지 진짜로 일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맞아요. 현실적인 장벽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있고요. 그 부분도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항공비가 있어요. 치앙마이까지 왕복 항공권이 40만 원에서 80만 원이에요. 1년에 이번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연간 항공비가 120만 원, 월 환산하면 10만 원이에요. 이걸 생활비에 포함해도 200만 원이에요. 건강보험 문제가 있어요. 해외 장기 체류 시 국내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현지 여행자 보험이나 디지털 노마드 보험을 들어야 해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예요. 이것도 생활비에 더하면 210만 원이에요. 인터넷 환경이요. 치앙마이는 디지털 노마드 성지라서 코워킹 스페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월 이용권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 만약 집에서 일한다면 현지 인터넷 설치비가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에요. 이것도 더하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이에요. 여전히 서울 280만 원보다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적어요. 그 차이가 연간 600만 원에서 720만 원이에요. 이제 진짜 핵심 계산으로 넘어가요. 저축률이 조기 은퇴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학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건 MMM, 미스터 머니 머스텟이라는 FIRE 운동의 원조가 정리한 투표에서 나온 계산이에요. 저축률이 10%이면 은퇴까지 약 43년이 걸려요. 이게 서울 일반 직장인의 현실이에요. 20%이면 37년, 30%이면 28년이에요. 50%이면 17년으로 뚝 떨어져요. 60%이면 12.5년이에요. 75%이면 7년이에요. 이 계산의 전제는 은퇴 후, 은퇴 전과 동일한 생활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간 자산의 4%를 인출한다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은 연 7%로 가정해요. 김지방 씨, 서울에서 월급 375만 원 받으면서 저축률 10%였어요. 은퇴까지 43년 걸려요. 33살에 시작하면 76살에 은퇴해요. 광주 이사 후 저축률 55%가 됐어요. 은퇴까지 약 14년이에요. 47살에 은퇴해요. 치앙마이로 갔다고 가정하면 저축률이 60%를 넘어요. 12.5년이에요. 45살에서 46살 은퇴해요. 이 세 사람은 모두 동일인이에요. 똑같은 월급, 똑같은 나이, 똑같은 투자 실력. 달라진 건 주소지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은퇴 시점이 76세와 45세로 갈렸어요. 여기서 정부도, 금융 유튜브도, 뉴스도 거의 말하지 않는 진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의 주거비 구조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울의 임금 대비 임대료 비율, 즉 렌트 부담률을 한번 계산해봐요. 서울 평균 월세 65만 원을 서울 직장인 월 실수령액 평균인 270만 원으로 나누면 24%예요. 거의 4분의 1을 주거비로 쓰는 거예요. 반면 치앙마이에서 한국인 디지털 노마드의 렌트 부담률은 얼마일까요? 수영장 있는 콘도 월세 60만 원을 월 수입 350만 원으로 나누면 17%예요. 서울보다 7%포인트가 낮아요. 더 좋은 집에서 사는데 소득 대비 부담이 오히려 덜한 거예요.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주거 유연성의 프리미엄 하우징, 플렉서빌러티 프리미엄이에요. 재택근무라는 기술 변화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고소득 노동시장과 저비용 거주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 기회의 창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10년, 20년의 자유예요. 조금 더 극단적인 케이스도 들여다볼게요. 베트남 하노이나 다낭 기준이에요. 2025년 기준 다낭 1인 생활비는 한 달에 90만원에서 140만원이에요. 하노이 올드쿼터 인근 서비스드 아파트가 45만원에서 65만원, 로컬 식당 밥이 한 끼에 2,000원에서 3,000원이에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 2,500원이에요. 월 수입 300만원인 한국인 재택근무자가 다낭에서 생활한다고 해봐요. 생활비가 120만원이에요. 월 저축이 180만원이에요. 저축률이 60%예요. 이 저축률을 연 7% 수익률 S&P 500 ETF에 투자하면서 유지했을 때 은퇴 목표인 연간 생활비 25배, 즉 1억 4,400만원짜리 파이어 자산에 도달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계산해보면 약 9년에서 10년이에요. 30세에 시작하면 40세에 FIRE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예요. 29살에 이 결정을 내린다면 40세에 더 이상 일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살 수 있어요. 이제 두 명의 운명이 갈리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뚜렷하게요. 첫 번째 인물은 36세 UX 연구원 이서울씨예요. 완전 재택근무의 월 실수령 360만원이에요. 서울 공덕동 원룸에서 살아요. 월 지출 260만원, 저축 100만원, 저축률 27.8%예요. FIRE 목표 자산을 서울 생활비 기준 7억 5천만원으로 잡아요. 연 7% 수익률 투자 월 100만원. 납입 기준으로 7억 5천만원에 도달하는데 약 30년이 걸려요. 66세 은퇴예요. 두 번째 인물은 동갑인 36세 UX 연구원 박지향씨예요. 동일한 직종, 동일한 월 실수령 360만원이에요. 재택근무를 활용해서 치앙마이에 거주해요. 항공비 포함, 코워킹까지 다 포함한 월 지출이 215만원이에요. 저축이 145만원, 저축률 40.3%예요. FIRE 목표 자산을 치앙마이 생활비 기준으로 잡으면 연간 생활비 2,580만원에 25배인 6억 4,500만원이에요. 연 7% 수익률로 월 145만원을 불입하면 6억 4,500만원에 도달하는데 약 22년이 걸려요. 58세 은퇴예요. 같은 직종, 같은 월급, 같은 투자 실력. 그런데 이서울씨는 66세 은퇴, 박치향씨는 58세 은퇴. 8년 차이예요. 단순 계산으로 인생에서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해야 하는 기간이 8년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에 치앙마이에서 보내는 22년 동안 이서울씨보다 더 나은 주거 환경, 더 저렴한 의료비, 더 풍요로운 여가를 누린 시간의 가치까지 더하면 그 격차는 훨씬 커요. 이쯤에서 현실적인 반론을 또 짚어야 해요. 치앙마이 살다가 나이 들면 어떡해? 가족은? 부모님은? 한국 세금은?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첫째, 영구 이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기 은퇴 자산을 빨리 모으기 위한 전략적 거주예요. 5년에서 10년 동안 저비용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자산을 쌓고 목표 자산에 도달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살면 돼요. 둘째, 완전 해외 거주가 부담스럽다면 지방 이주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해요. 대전, 광주, 전주, 강릉, 춘천 같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수도권 임금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저축률이 2배에서 3배로 뛰어요. 굳이 해외 나가지 않아도 돼요. 셋째, 세금 이슈예요. 한국 세법상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로 분류돼서 전 세계 소득의 과세를 받아요. 해외 체류가 183일을 초과하면 비거주자로 분류돼서 세금 구조가 달라져요. 이건 개인 상황에 따라 전문 세무사 상담이 필요해요. 뭉뚱그려서 세금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넷째, 건강보험이에요. 해외 장기 체류 시 국내 건강보험을 유지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는데 유지 시 납부 의무가 계속 있어요. 이것도 계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이 4가지 리스크를 무시하고 동남아 가면 부자 된다는 식의 영상들이 유튜브에 넘쳐나는데 그게 다 함정이에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숫자들은 이런 현실적인 비용들을 포함한 채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지방 이주나 동남아 거주를 선택했을 때 저축된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도 말씀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저축률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그 돈을 어디에 태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국내 지방 거주자라면 절세 계좌 활용이 핵심이에요. ISA 계좌에 연 2천만원까지 넣고 그 안에서 S&P 500 추종 ETF나 국내 채권, ETF를 운용하면 수익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거나 분리과세로 끝나요.
5년 동안 ISA를 유지하면서 매달 저축액의 절반을 여기에 넣어요. 나머지는 IRP나 연금저축에 나눠서 세액공제 혜택을 챙겨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면 최대 148만 5천원을 환급받거든요. 이건 확정 수익 16.5%짜리예요. 해외 거주 잘하면 국내 증권 계좌를 유지하면서 해외 ETF를 직구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에요. 비거주자는 배당 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만 되고 종합과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세무 전문가한테 반드시 확인받으세요. 핵심은 저축률을 높이는 것과 세금을 줄이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해요. 지방 이주나 동남아 거주로 저축률을 높였으면 그 높아진 저축을 가장 세금 효율적인 계좌에 담아야 눈덩이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예요. 오늘의 메시지를 세 문장으로 압축할게요. 첫째, 서울 월급은 수도권 임금이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한 주소지에 묶인 생활비 구조예요. 둘째, 재택근무와 디지털 노마드라는 기술 변화는 이 구조를 처음으로 깰 수 있는 도구를 줬어요. 셋째, 저축률을 10%에서 50%로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투자 공부가 아니라 주소지 이전이에요.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지역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30% 이상 줄일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거기서 3개월 살아보는 거예요. 3개월이에요.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닌 3개월이요. 그 3개월 동안 통장에 쌓이는 숫자를 보면 그 다음 결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이서울시가 될지 박치항시가 될지 66세 은퇴가 될지 58세 혹은 45세 은퇴가 될지 그 갈림길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비싼 비용은 주거비가 아니에요. 잘못된 주소지에서 낭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요.